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의장입니다. 의사진행이 비록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는 확립된 관행이 있습니다. 여야 의사의 합치입니다. 부의장께서는 향후 여야 의사진행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 질문에 앞서 간단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검찰은 민생과 국정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과 국가, 사회를 보호하는 그 주 임무라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요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는 거의 보이질 않고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검찰력이 투입되어 갖고 조국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또 무차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토요일 검찰청사 앞에서 개최된 대규모 검찰개혁 관련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또 일반적인 의지와 뜻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되려고 하면 또 총리로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제가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물론 그 법안이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조만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딸린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그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정치 일정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고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총리께서 취임 초기 결연한 그런 각오로 돌아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일에 임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최선을 그 직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책임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 총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총리께서는 책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역할을 해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흔히들 책임 총리 그러면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일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역할과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책임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미흡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리께서 지난 28일 주재한 범정부 방역대책회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날 그 소독장치가 자동으로 운영되더라도 초소 근무자들이 실외로 나와 통행인들과 직접 대면하면 심리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예고 없이 갔더니 그 컨테이너 박스가 초소에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참 미안한데 그래도 물론 자동적으로 소독약은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기왕이면 그 교대 근무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서서 인사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운전자들이나 우리 한돈 농가들께 드리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밤늦게 고생하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고단하더라도 정해진 근무 시간에는 좀 길 밖에 나와 계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는 그 4선의 국회의원 또 전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또 성공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현안 파악과 해결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총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고 또 업무 지시도 해주면 국민들도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큰 위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 종료로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총리의 그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뭐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가 아니냐, 또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선도 많이 남아 있고 총리가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행보를 해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을 때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분부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이런 다짐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힘겨워할 때 정부가 옆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그런 총리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여야 정쟁으로 지금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혁신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본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도 될까 말까 한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더 치열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시급한 통일, 외교, 안보 이런 국방 문제에 집중하시고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경제 분야에 전념해서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민생이나 경제의 중요한 문제는 항상 직접 챙겨주시고요. 제가 뭘 한다기보다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들이 원활하게 협력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현안을 상의하고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더 뛰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최근에 그 복합적이고 다발적인 그 경제 현안과 경제 구조 개혁 문제에 관련해서는 부총리가 유능하시긴 하신데도 혼자 힘으로는 총괄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나서셔갖고 경제부총리 또 경제 관련 장관들과 일종의 TF인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고 경제 핵심 과제들을 직접 점검하는 게 경제 난관 극복과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장관들의 일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혹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을 보탠다면 그런 역할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주관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로 열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까지 한 번밖에 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사실상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급히 처리하는 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라도 직접 나서셔갖고 야당과 만나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뛰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법이라든가 수소경제 관련 법들, 뭐 서비스하는 발전법도 있고요.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국회에 놀고 있다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국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또 지도자들 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그 김광림 의원께서 뭐 소득적 성장이라든가 민부론과 같은 여야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여야정 경제 원탁 기회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여야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이런 회의체는 자칫 정쟁만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에 맡길 일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여야 원내대표, 정책의장에게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해갖고 여야가 수시로 만나갖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핵심 경제 법안이 좀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경주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쪽 지도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여당에 맡길 게 아니라 총리가 좀 직접 제안해갖고 경제 관련 입법들, 혁신 법안들, 규제 완화 법안들을 좀 추진하는 게 좀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야당이 발표한 경제 정책이 747의 재론이다 또는 줄푸스의 재탕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야당에서 발표한 20개의 그 정책 과제 중에서 8개 정도는 현재 정부 여당과 정책 방향이 유사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양극화의 완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는 것은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일자리 예산,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편성했던 2017년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15조 9천억, 그러니까 약 16조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첫 해에 편성한 2018년 예산이 그게 18조가 됐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는 그냥 재정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니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정책이나 과제에 관련해갖고 총리가 제안하셔갖고 여야정 경제협의체에서 좀 성의 있게 대화하면은 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총리와 부총리, 장관들이 좀 전면에 나서게 되면 공직사회도 힘을 받아 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직사회가 위기의식과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펴야만 혁신이 추동되고 기업도 안정감을 갖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가 필두가 돼 선두에 서셔갖고 경제장관들이 한 팀이 되어 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평택 기지로 이전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지 반환이 지체되고 공유개발 성과도 크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포함해서 몇 곳이 기지 반환은 지연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어렵고 민간 투자는 저조하고 하는 그 삼중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공여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연구 영역을 맡겼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지역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일을 일단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용산 기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했지만 지금 다른 지역은 모두 시군 지자체에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 이런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30%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역 전체의 공유지가 무려 42%입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는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지금 한 4,400만 평 가까이 되는 공유지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리께서 용산기지를 방문하셨지만 경기 북부에 국가안보를 희생한 이런 낙훈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갖고 현황을 좀 파악하고 정부 측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부가 24시간 방역 체제를 갖추고 범정부적인 방역에 나서면서 확산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더욱 공세적,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총리께서 진두지휘하셔갖고 더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저희가 모르는 빈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것은 접경 지역 5개 시군이지요. 김포, 파주, 연천, 강화 4개 시군입니다. 에서 9건인데요. 그러나 경기, 강원, 인천 전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넓혔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그분들이 민간 용역회사까지 포함해서 그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2분씩
완전히 24시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피로가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장들께서 그런 운영, 이 방역에 빈틈은 주지 않되 그 피로가 너무 누적되지 않도록 운영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어느 경우에도 확실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역을 우리가 하자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자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하셔갖고 예. 필요한 예산들을 행자부 특별기금이라도 좀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많이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돈이 부족해서 방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와 경제가 모두 엄중한 시기입니다. 책임 총리로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선봉장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올해나 내년 또 목표 경제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부총리께서는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가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 경기도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대외 여건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국내 투자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긴축재정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 하고 하는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가의 경제 상황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적극적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의원님, 저희의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을 본다면은 OECD 선진국이 110% 정도에 비한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40%를 안 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을 가져가도 39.8%로 40%를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고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장적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에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을 많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대책에 대한 구체적 효과가 어떻고 기업들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저희 정부가 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당장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수급 애로를 해소해 주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항구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와 같은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한 불안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소재 부품 장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을 다변한다든가 국내 관련 생산 설비 확충 노력을 기울인다든가 해서 이에 대한 애로를 정부가 좀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정화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지난 8월 2일 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관되게 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또 예방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야당이 제기하는 경제 상황 인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회복세인데 우리만 추락하고 있고 산업은 위기이고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입니까? 의원님, 다른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데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교육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나라들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내년도 경제에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외 투자 때문에 우리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국내 정책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해외 투자는 단순히 임금이라든가 이런 한두 가지 때문이 아니고 기술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해외 현지에서 시장 기반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외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내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러시아워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아직도 누적 해외 투자 수준이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해외에 우리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꼭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지적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부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가계, 중산층, 민생이 파괴됐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총리님께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여건과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경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최대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극심한 양극화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포용적 정책이 절실한데 그저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게 일자리 많은데 최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양극화라든가 분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력 규모라든가 경제 상황이 이와 같은 양극화라든가 분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 성장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정부가 소득주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IMF,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으로 그와 같은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그 어떤 포용적 성장 이론을 토대로 같이 한국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야당의 주장 중에서도 혁신 성장과 규제 혁신 등 큰 틀에서 정부 여당과 방향이 같은 정책과 또 공통의 인식이 기반한 법률들은 하루빨리 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정책적 맥락이 비슷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좀 적극 나서갖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법 중에서 특히 저희가 2월달에 했던 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편이라든가 또는 탄근제와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 이런 것들은 저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가 돼야 될 법이 아닌가 싶고요. 데이터 3법도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모시지 않으면 오늘 한 번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본 의원은 정부가 그 얼마 전 발표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 중 가장 완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고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무엇에 집중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정책의 그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 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원하고 또 중소기업이 생산 가능한 부품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의 발전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서 이 소재 부품 장비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최근에 제2벤처붐이 불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를 봤는데 실제 상황이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현재 자본시장에서 벤처 투자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벤처 투자 액수를 보면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작년 대비 26%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신설 법인의 숫자도 6만 4천 개로 지난 7월 수치인데요. 이것은 작년 대비 3%가 증가했습니다. 또 유니콘 기업도 올해 들어서 제가 중소벤처부에 온 이후로 3개가 탄생을 해서 현재 유니콘 기업이 9개입니다. 유니콘 기업의 9개의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의 6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벤처 쪽, 창업 쪽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불고 있는 제2벤처붐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공급이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중기벤처부에서는 어떤 지원과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제2벤처붐이 불게 된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신기술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원천으로 한 전환기적 상황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 최대로 모태펀드를 추경을 통해서 8천억을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정부안을 1조 원으로 사상 최대로 늘려서 지금 현장에서 불고 있는 창업,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의 붐을 뒷받침한다, 이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 스타트업의 붐은 다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붐이 이렇게 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그 근육을 대신하는 기계의 자동화를 통해서 지난 100년을 우리가 누려왔다면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이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지능을 이용한, 지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AI와의 접목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접목을 과연 얼마만큼 가장 잘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선진국의 순위를 바꾸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무역 전쟁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런 패권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큰 틀에서 맞다고 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모태펀드 예산을 내년도에 1조 원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지금 절실한 그런 시점이고, 또 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법을 좀 조속하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벤처업계의 강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 모델 구축은 혁신성장과 경제체질 개선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박영선 장관의 능력과 추진력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일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의 그 예산의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인데요.
데이터는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의 양질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것을 분석하고 또 이 데이터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트워크는 이미 이 과학기술부에서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함으로써 가장 빠른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AI에 접목시키는 기술, 이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은 바로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건 신뢰와 공감이다. 싸움도 즐겁게 하는 축제의 정치를 원한다.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당 대표께서 발표하신 민부론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가 서로 신뢰와 공감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한국 경제 재반등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오직 국민 민복을 위해 여야가 싸우더라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회입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29%에 불과하고 15,648건의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2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2달만이라도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합의가 가능한 혁신 성장과 규제 혁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방향성이 같은 법안은 매일 법안 소위를 열어서라도 타협하고 처리합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영 부의장께서도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여야 간의 입법 대타협을 위해